하겠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68,713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42,653표. 등등을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인물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가 됐더라면은 상당히 그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사무총장의 임명이랄까 여러 가지 그 당직의 인선 구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이랄까 이제 그걸 우리 국민들에게 던져주지 못했고, 측면에서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다시 2016년 탄핵 모드로 다시 돌아간 거죠. 황교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일 북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회담 결렬 소식을 북한 내에 처음 강대강 헌법 바꿔야 된다. 오늘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전 상하이 총영사 지내셨고요. 지금 한남대학에서 예우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기 전 박사님 모셨습니다. 예, 큰 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사실 예고된 참사였고요. 작은 틀에서 단계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의 그 제재, 제재하고 관련해서 이제 안 맞았던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북한의 그 꼼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 전략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안 먹힌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확충되면 지자체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건 지금 사실은 아주 뭐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분권이 되면은 고려 연방제를 걱정한다. 특히 이제 뭐 방송에서 어느 지방세가 있는데 이 지방 간의 격차를 갖다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하면서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소위 그 지방교부금, 그 다음에 이제 국고보조금,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이걸 메꿔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강대강 헌법 바꿔야 산다. 이 10회에 접어들었습니다. 개헌운동 방송이고요. 헌법 개정과 국가 시스템을 왜 바꿔야 되는지, 일반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 그 삶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전문가 대담을 통해서 논리를 같이 생각해보는 방송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로서 국민대학의 강상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상호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배재대학의 강병호 교수입니다. 지방 분권의 주제 이전에 뭐 최근에 시사 이슈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주 핫 이슈는 북미 하노이 회담 27, 28일인데 뭐 결렬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그저께는 뭐 동창리 미사일 이 기지가 다시 지금 뭐 가동되고 있다, 뭐 그런 복원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요거는 우리 오늘 지금 국제정치학 박사이시고 전에 그 상해 총영사를 했던 김정기 박사님 오셔서 특별히 좀 대담을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 이제 시사 이슈는 이것도 그날이죠. 27일날 2월 27일 지금 자유한국당 신임 지도부가 출범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얘기를 먼저 나누고 좀 우리가 지방 분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1번 황교안 후보 68,713표,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42,653표, 기호 3번 김진태호 25,924표를 각각 득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그 컨벤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아마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다크호스가 등장을 해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인물은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이슈, 새로운 이슈를 던지는 그러한 어떤 그 기회가 됐더라면은 상당히 그 성공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번 과정을 통해서 지금 보면은 자유한국당의 지지도가 한 26%까지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탄핵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걸로서 만족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내년 총선을 겨냥을 한다면은 이번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30%를 돌파를 하면서 뭔가 좀 선풍적인 걸 해야 되는데, 바람을 일으켰어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지 않았는가.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새로운 인물의 어떤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새로운 이슈도 어떤 그 국민에게 던지지 못한 그러한 조금 좀 아쉬운 그 이러한 전당대회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황교안 대표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사무총장의 임명이랄까 여러 가지 그 당직의 인선 구도를 보게 되게 되면은 전혀 어떤 그 변화의 가능성이랄까 이제 그걸 우리의 국민들에게 던져주지 못했고, 또 황교안 대표가 행정부에 있다가 입법부에 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당에 대해서 어떤 그 지형의 파악이랄까 아니면 인력 구조의 파악에 대해서 아직 확고하게 그런 그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 이러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미지를 좀 가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아쉬움을 표하시지만 저는 완전 대실망이에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좀 헤어나와야 되는데 다시 2016년 탄핵 모드로 다시 돌아간 거죠. 우리 황교안 저는 이제 전 총리라고 안 하고 전 대행이라고 말을 붙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대통령 대행까지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큼 또 역사적인 책무가 있었다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다시 옴으로써 다음 총선은 정치가 좀 발전돼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탄핵에 대한 논쟁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 이거 굉장히 지금 퇴행적이 됐다. 사실 그 이번에 그 전대를 보면서 거기에 나왔던 대표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보수의 재건을 말하지 말고 어떤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겠다. 그러니까 어떤 그 자유한국당의 문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현재 여당이나 야당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터치를 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열겠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길 기대했거든요. 근데 황 대표가 대표로 선출된 과정 속에서 전혀 그런 메시지가 없었었어요. 본인도 없었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러한 분위기는 몰았다 하는 면에서 이것이 내년 총선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국당의 지금 그 구성을 보면은 과거에 바른당, 바른정당으로 때 상당히 많이 탈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핵 국면에서 실망해서 또 탄핵 국면에서 많이 나갔습니다. 이제 또 어떤 구도적인 정치 구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글쎄요 지금 70석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 지지율이 만약에 지금 26%, 지금 맥시멈 올라온 게 26%인데, 그게 30%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70석이라는 이야기는 그 일반적으로 사석에서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 예상 의석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황교안 지금 대표죠. 전 총리의 스타일을 보게 되게 되면은, 주도적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정의가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요. 어떤 분다면은 관료의 리더십과 정치인의 리더십을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은 아마 정치인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창조적 리더십이고 하나의 그 관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관리적인 리더십이거든요. 근데 아직 황교안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후자에 가깝기 때문에 지금 사실 야당 입장으로 봐서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 복이죠, 뭐. 복인데. 지금 아까 말씀 70석 얘기들은 이제 뭔가 TK하고 경남 일부, 그다음에 충청도 일부, 뭐 중부권은 뭐 거의 전멸한다고 봤을 때 어떤 그런 의석수가 되는 거고.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죠. 그 보수란 무엇인가? 예. 어떤 그 우파 정치의 다음의 이슈는 무언가? 예. 이게 지금 이 전당대회에서 이슈가 된 게 아니고 예. 그냥 뭐 이 탄핵, 뭐 태극기, 김진태 이런 걸로만 또 도배가 돼버리는 그런. 예. 그다음에 5.18 망언에 대한 어떤 분풀이서부터 해갖고 뭐 그런 퇴행적인 사람들이 아주 당을 지배해버리는 그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앞날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미래의 가능성을 좀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책 이슈 면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현 시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통일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복지 문제, 4차 혁명으로 가게 되면서 더욱더 이런 기본소득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터치가 전당대회에서 저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런 얘기들은 너무 고급스러운 얘기가 되고 의원의 어떤 그 선전이라고 했지만 사실 결과로서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이 김진태 의원이 2등을 했을 경우에 정말 자유한국당은 이제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지적하신 것처럼 그 김진태 의원이 3위를 하고 그 3위도 2위와 또 상당히 차이가 있었잖아요. 있어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기대를 했었느냐면은 소위 그 태극기 부대 좀 그 아스팔트 위의 보수 이런 분들이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전당대회 현장에서는 상당히 열기가 뜨거웠었고 그 현장을 지배했지만은 뚜껑을 열었을 때 전체적인 결과면에서는 이렇게 3위를 했고 상당히 떨어진 3위를 했던 이 사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성찰할 필요가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정국을 이끌어갔으면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극단적인 어떤 그 보수 우파의 주장을 해서는 확장성이 없다. 이러한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저는 그런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특히 황교안 후보의 그 탄핵과 태블릿 PC 이 두 건에 관련된 발언 내용은 상당히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를 보여주는 그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우려하는 바는 또 그 우리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옛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이제 정보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때는 넘어갔었던 얘기지만 지금은 반대로 뭐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우리가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치학자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전대에 상당히 기대가 많이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새로운 보수신당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좀 자꾸 신당 창당을 통해서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의 한국의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를 했지만은 어떤 그 실망의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새로운 어떤 새로운 보수를 주장할 수 있는 세력이 결집하는 그러한 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강 교수님께서? 지금 이미 뭐 바른 미래당이 또 있고, 그다음에 신당보다는 새로운 이슈 발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7공학 같은 그런 이야기들, 손학규 대표가 이미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국민들은 좀 많이 피곤해요. 그렇습니다. 2016년부터 이게 탄핵 국면도 국민으로서 많이 불행한 건데 지금은 탄핵 이후에 계속 적폐청산으로 인해서 국민들 정치 피로감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헌법에 좀 우리가 지금 지방분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뭐 일반인의 질문을 좀 받으면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라는 50대 유모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재정권이 확충되지만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건 지금 사실은 아주 뭐 자연스럽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 분권이 되면은 고려 연방제를 걱정한다. 특히 이제 뭐 방송에서 어느 지방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어느 이 지방에서는 지역에서는 이게 분권이 되면은 바로 북한과의 어떤 연결이 돼서 따로 놀지 않겠냐. 어디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뭐 그런 우려들이 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지방 재정권 확충, 부익부 빈익빈 현상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방 분권 이것이 이제 보면은 뭐 입법권 자체도 지방 정부 좀 주고, 그다음에 행정권도 좀 주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이제 재정권의 문제가 되는데, 현재 완전한 분권이 안 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도 지방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차별이 심하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 정도를 충당이 가능해요. 중앙에서 교부금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데 보면은 전남이라 할까 뭐 일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 30%도 안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방 간의 격차가 있는데, 이 지방 간의 격차를 갖다가 이제 국세와 지방세가 8대2로 하면서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소위 지방 교부금, 그 다음에 이제 국고 보조금, 이 두 가지 형태로 해서 이걸 메꿔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지방세와 국세를 갖다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또 8대2에서 7대3을 할 경우에 사실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어떤 이렇게 재정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전라남도 쪽이나 북도 쪽, 그다음에 서울하고 이거 뭐 격차가 너무 많이 나죠. 그다음에 경상북도도 그렇고. 또 일본에도 좀 시행하고 있는 고향에다가 지방세를 준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세금 확충할 수 있는 게 지방세하고 등록세, 취득세, 뭐 그 정도 교부금 제도라기보다는 자체에서 좀 확충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서 지방세를 많이 올릴 경우에 조세 저항의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헌법 개정 특위 자문위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게 아까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이랄까 말이죠. 어떤 재정권에 관련된 상황 갖다가 법률 상황으로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률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방 분권을 강화할 경우에 헌법에다가 이것을 재정 조정제대로 갖다가 이렇게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집어넣자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은 보게 되면은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교부금이나 아니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이것이 이제 전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거 다 이제 우리가 수직적인 재정 조정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다 보니까. 근데 여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수평적인 재정 조정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어떤 연대적인 차원에서 지방 정부 간에도 그러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하자. 이게 이제 아마 유럽 쪽 일부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제가 좀 듣기에는 독일에서. 독일은 스위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이제 그쪽,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옛날에 동도동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수도권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지원한다는 건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경기도와 강원도, 뭐 경기도와 충청, 남북도 뭐 이런 인접 지역에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하여튼 지난번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자문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제시는 못했었어요. 원칙적인 면에서 헌법 조항에다가 근거 조항을 넣는 것, 그다음에 수직적인 재정 조정 시스템에서 플러스 수평적인 재정 조정 시스템도 도입을 하자, 이런 정도의 어떤 거시적인 틀에서만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장 증설이 이 수도권으로 뺏기는 바람에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일원 한 장에 원가에 들어가는 게 이제 큰 요인인데, 물류 비용이라든지 기타 인프라가 수도권에 비해서 사실 지방은 아직까지도 열악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충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또 우리도 질문 중에 하나가 고려 연방제. 이게 참
우리 연방제 이거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그건 조금 저는 좀 이게 이제 아마 오히려 좀 소위 보수 진영이랄까 우파 진영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좀 서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부터 그다음 또 70년도에 그 남북 통일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것도 보게 되면은 3단계 통일론은 7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러는 게 국가 연합 형태를 1단계로 보고 그다음 2단계로 이제 그 연방 시스템을 보고 3단계를 통일로 보는 3단계 통일론이 사실은 70년대부터 계속 거의 상식화되어 있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에서 그 연방제를 주장한다 해서 우리 쪽에서 그걸 갖다가 그 같은 그 연방제라는 말을 쓴다고 해가지고 낮은 단계 연방제랄까 이런 거 쓴다고 해가지고 이런 통일의 어떤 단계적인 통일론을 갖다가 이렇게 소위 그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조금 좀 과격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역대 국회의장 중에서 존경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아주 그 메시지가 상당히 간결하고 아주 명료하게 전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앞장서가지고 이게 그 지방 분권 되게 되면은 소위 그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에 대해서 통일하고자 하는 종북 세력들의 그런 이게 동조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신 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다음 강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용어에서 오는 뉘앙스 때문에 이것을 반대할 것이 아니라 그럼 과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통일하자는 것이냐. 우리가 왜냐하면 통일이 아니라는 건 A안이 있고 B안이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정말로 어떤 우리가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해서 잘 나가다고 북쪽에서는 만약에 내부적인 문제 붕괴에 의해서 독일식으로 통일되면 가장 바람직하죠, 사실은. 그러나 만약 그것이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서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단계적인 통일을 가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합제나 연방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연합제, 우리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연방제에 대해서도 우리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북쪽에서 그런 연방제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연방제 시스템에 의한 어떤 통일론을 갖다가 처음부터 배제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오히려 우파 쪽에서 그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슈인데 하나는 이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체제가 다른 두 국가가 연방을 했다. 역사적인 사례가 없다는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게 이제 호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호남이 어차피 그쪽은 특정당 정당이 완전히 뭐 싹쓸이하는 분위기니까 여기다가 뭔가 연방제로 해서 어떤 그 헌법의 법률 제정권이라든지 자율권 주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북한과의 어떤 그런 뭐 연방의 어떤 교류 벌써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은 이 광주에서도 뭐 바로 뭐 평양에 무슨 뭐 수학여행 가겠다 뭐 그런 너무 빨리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데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 거고 뭐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뭐 없는 거죠. 그쪽에서는 우파에서는 그렇게 되는 뭐 국진 통일 뭐 흔히 말해 뭐 조갑재 대표가 얘기했었던 그런 뭐 탱크가 평양에 주석구 앞에 지나가는 뭐 그 정도밖에는 없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냥 웃어서 넘기는 부분이 아닌 이유가 이 지방분권이 얘기가 나오면 항상 이거는 빠짐없이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대비가 돼 있어야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말씀하신 것처럼 체제가 다른 시스템에서 과연 이것이 연방이 가능하겠느냐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대만과 물론 중국이 어떤 완벽하게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은 소위 말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국과 이체제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일국과 이체제.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일국양제가 되는 게 홍콩과 지금 현재 중국과의 관계, 또 마카오와의 중국의 관계 면에서 보면 일국양제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부정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금 접근해 나가는 하나의 중간 단계 속에서의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좀 우파 쪽에서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파 쪽에서 어떤
북한의 어떤 그 붕괴를 전제로 한 통일론 하나만 그 통일을 갖고 있다 한다면 그 한계 상황이 부딪힌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일환이라 한다면 이 안으로서의 말이죠. 단계적 통일은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파 쪽에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고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는 북한 붕괴론에 대한 거의 뭐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5년 내에 붕괴론이 나왔었고 뭐 이런 뭐 나왔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지금 뭐 쉽게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고려연방제 꼭 이런 북한의 고려연방제 이걸 떠나서 뭐 지방분권과 고려연방제 좀 이제 논의해서 좀 제외시켜줬으면 좋겠는데 얘기만 나오면 그 얘기가 나오니까. 왜냐면 말이죠. 이제 자꾸 그런 얘기 그것이 그 주변적인 이야기가 자꾸 등장을 하게 되게 되면은 전체적인 그 보수파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약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수파 쪽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몇 가지 이슈, 확실한 이슈들, 요것을 부활시켜가지고 거기서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봐서 좀 취약한 부분이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전체적인 주장 자체가 어떤 그 힘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도 그런 식의 어떤 접근 방법은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연일 북한의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해 뜻밖에도 합의문 없이 끝났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회담 결렬 소식을 북한 내에 처음 공개하면서 스스로도 충격이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외에서 미국의 그 책임이 있다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아쉬움과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기록 영화까지 내보내면서도 합의문 채택이 무산된 것은 일절 언급하지 않던 북한이 비난하지 않고 일본을 겨냥하면서 미국 책임론을 간접적으로 소개한 것은 미국과의 대화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협상의 향방이 갈림길에 놓인 상황에서 북한 역시 정책 방향과 전략적 선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강대강 헌법 바꿔야 된다. 오늘 특별 손님 모셨습니다. 전 상하이 총영사 지내셨고요. 지금 뭐 한남대학에서 예우 교수로 일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기 전 박사님 모셨습니다. 인사 주시기 반갑습니다. 오늘 왜 모셨냐면 이제 27일, 28일 그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그 기대에 찼었고 뭐 청와대에서는 뭐 특별 성명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그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좀 생각하시니까 우리 김 박사님 먼저 좀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큰 틀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사실 예고된 참사였고요. 작은 틀에서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뭐 언론에서도 다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의 그 제재, 제재하고 관련해서 이제 안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대북 유엔 제재가 지금 한 11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도 대해서 이제 완화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비군사적인 부분은 거의 다 낙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완전 해제에 가까운 그 과도한 요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거기 위해서 이제 뭐 트럼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잖아요.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당연한 수순으로 가는 건데 여기 불러서 더 요구를 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북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결렬이 된 것 같은데 큰 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 비핵화의 프로세스의 한 과정으로서 아벤다운을 올해 내내 겪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정상회담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 실무자 또 플러스 밑에서 뭔가 다 조절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한두 개의 이슈만 가지고 마지막
회담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맞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 뭐 처음부터 뭐가 좀 뭐 안 된 상태에서 무대 보러 간 거 아니냐 뭐 그런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 강상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뭐냐면은 아마 그 회담에 들어가면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한번 깨뜨려야 되겠다. 깨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 소위 그 스몰 딜로 해서 하는 게 정치적으로 국내 정치로 볼 적에 어떤 것이 유리할 것이냐를 아마 판단하지 않았는가. 국내의 많은 패널들은 보게 되면은 아마 지금 국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스몰 딜로 해서 아마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트럼프의 그 거래 기술을 볼 적에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오히려 국내 정치 면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저는 하나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하나 측면은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핵무기 체제를 할 때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핵탄두, 그다음에 운반체로서의 미사일, 그다음에 맨 끝에 가서 GBU가 있는 거죠. 이제 이게 세 개의 연결선상에서 하나의 이제 핵무기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동안에 1차 북미 회담을 이끌어올 때 트럼프는 아마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비핵화는 안 된다는 걸 아마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미국 내의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봐요. 아마 트럼프 정부 내에서도 그런 판단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전략의 구사가 아니었는가. 근데 그 전략의 구사가 뭐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핵탄두 운반체 GBU를 볼 적에 그 당시에 초창기의 문제를 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사고를 칠 수도 있다. GBU의 그 언스테이블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북미 회담에서는 이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가능한 것처럼 자꾸 재수출돼서 그 소프트웨어를 바뀌는 거죠, 사실은요. 왜냐면은 사실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그 핵을 갖고 있지만은 이 걱정하는 이유가 GBU가 안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1차 북미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이에게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 프로세스였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그 트럼프의 거래 기술은 성공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2차 북미 회담에 들어갈 때는 이제 GBU의 안정의 단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핵탄두와 이 미사일 문제를 갖다가 터치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아마 트럼프의 어떤 그 비핵화 전략의 2단계에 돌입하는 것이 이번에 하노이의 그러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김정일 박사님 근데 그렇게 마스터 플랜이 그 화이트하우스에서 있었다면은 이게 국내 언론들이나 좀 식자층이 많이 좀 우려하는 바가 뭔가면 청와대는 그거 뭐 교감도 없었냐 도대체. 뭐 무슨 뭐 미리 이렇게 뭐 축하 준비부터 하고 있었고 뭐 지금 개성공단 뭐 금강산 이거 다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럼 뭐 트럼프가 갖고 있는 독심에 대해서 뭐 청와대는 아무 좀 교감도 없었던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하는 바가 많은데 우리 김 박사님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 북한이 이제 단계적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북한의 그 꼼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단계 전략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시간을 끌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실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거의 안 먹힌 거죠.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미국 전략의 생각은 이 북핵에 대해서는 CVID잖아요. 그래서 complete, V가 이제 verifiable, 그다음에 I가 뭐죠? irrevocable. 그렇죠. irreversible. 그다음에 dismantlement라고 해가지고 완전하고 검정가역하고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이제 폐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사실 이 CVID하고 단계적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가 그리고 문재인이 그리고 김정은이 그리는 이 북핵을 두고 이 삼국 정상이 벌이는 그 게임이라고 할까요? 빅픽처 같은 경우가 결국은 이제 올해는 그것의 결과물이 나올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3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가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 4월이 되면은 문재인은 이제 총선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총선에서 이제
이 안보 파리를 다시 한번 더 해서 헌법 개정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이제 원내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꿈꾸는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까지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큰 틀에서요. 1단계가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문재인의 이익이고 트럼프의 이익은 내년 11월에 연임에 도전하거든요. 연임에 도전하기 때문에 이제 지금 뭐 환경이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내년 이제 트럼프 미 연방 대선하고 관련해서 연임을 해야 되는 또 절체절명의 그런 과제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도 2020년이 이제 타겟팅이 되는 그런 해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 양자를 이제 이롭게 해줌으로 해서 북한의 김정은은 마지막에 만일에 타결이 된다면은 실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 뭐 단계적 비핵화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결국 비핵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패키지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과물이 안 나오는 그런 구조거든요. 우리 김 교수님 하신 말씀 관련해서 먼저 우리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한국과 어떤 미국과 관계 속에서 어떤 소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제 관련해서 두 가지 우리가 팩트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팩트는 뭐냐면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날에 불과 30분 전에 깨지기 30분 전에 말이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변인이 대통령이 아마 강요들과 같이 사인하는 장면, 서명하는 장면을 같이 볼 것이다 이런 나왔다는 이야기가 전혀 예측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고 또 하나는 그 하루 전날에 보게 되면은 신한반도 체제를 구상을 하겠다. 우리 역사에 이제 또 주체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사실을 보면서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한반도 체제를 이야기를 할 때 딱 어떤 느낌이 왔느냐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대원이 떠오르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봐서는 할 수 없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한국이 패싱당하고 있다. 코리아 패싱에 대한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 청와대의 그 발표가 숨어있지 않았는가. 이것이 이제 그래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과연 이게 한미 동맹 관계가 좀 정상적인 관계인가, 한미 간의 어떤 국가 안보 관련돼 가지고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 김정일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트럼프는 트럼프의 타임 스케줄이 있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대로 타임 스케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김정은은 김정은대로 타임 스케줄이 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 집단에서는 비핵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소위 말해서 미국의 국가정보국장인 단 코치가 말이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할 때에 핵의 문제는 비핵화의 문제는 김정은 체제에 직결되기 때문에 비핵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또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도 말이죠. 북한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과서는 이런 비핵화가 안 된다 할 경우에 물론 우리가 목표는 비핵화를 삼는다 하더라도 비핵화에 가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럼 우리 중간 단계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그래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어떤 억제와 방어 능력을 갖는 핵 관리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종적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당히 단기간에 안 된다고 한다면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대변하는 것이 핵 관리론이 나오는데 핵 관리론을 이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면은 많은 비판이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종 목표를 비핵화로 둔다 하더라도 핵 관리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저도 2020년에 일정 부분 성과는 있겠지만 우리 한국인이나 세계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물은 내지를 못할 겁니다. 결과물이 산출이 되더라도 이제 일정 부분은 이제 쇼죠. 쇼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은
금방 강 교수님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한은 1인 수령 체제잖아요. 북핵은 생존 그 자체거든요. 이거는 절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핵은 핵으로밖에 제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 핵에 의한 그런 제어 외에 다른 방식으로 비핵화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은 이제 이 북한이 원하는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거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도 않겠지만은 북한이 설사 핵을 포기를 하더라도 미국 측에서 줄 수 있는 것, 북한이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종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미 수교를 한다든지, 뭐 연락사무소 설치야 뭐 그 중간 과정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북한 체제의 안전 보장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플러스 최종적으로 북이 원하는 것은 비공식적인 겁니다만은 이제 중국 측이 요구한 것이 북한의 경제를 제대로 개발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10년 동안 6천억 달러를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매년 600억 달러를 한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서방진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나라가 총대를 메고 그 엄청난 돈을 북한의 경제 부흥을 위해서 돈을 내놓겠습니까? 그러니까 6조인가요? 60조인가요? 60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제 북한도 일단 체제 특성상 북핵을 포기를 못하고 설사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원스톱으로 해서 일괄 패키지식으로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문제 해결을 해줄 정도로 이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금방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대안이 있다면 핵은 핵으로밖에 제어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설사 우리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는 않더라도 주장은 나와야 된다고요. 핵무장에 대한 주장은 나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 그래요. 핵무장을 주장하게 되면 미국에서 당연히 반발하겠죠. 반발하면서 특히 이제 동아시아 전역에 퍼질 수 있는 핵 도미노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미국은 상당히 강하게 나올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장을 해야 그렇습니다. 1991년에 한반도에 배치되어 있던 전술핵 청기가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전술핵은 여건상 재배치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런 류의 대안이라도 모색을 해서 북핵의 도발에 대해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하노이 회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회견을 보면서 가장 성공한 일본 아닌가. 깜짝 놀랐어요. 왜 납치자 문제가 여기서 왜 나오나. 여러 가지 추정을 해보면 볼턴 그 그룹이 상당히 그 일본과 가깝지 않나. 뭐 그런 추정을 좀 할 수밖에 없고, 그 워싱턴 외교관가 상당히 그 일본하고 좀 로비에 많이 그렇죠. 돼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국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한국 외교는 뭐 결국은 평양 정권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하는 외교 아닙니까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제 그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과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의 그 대북 비핵 정책의 비핵 삼천이었거든요. 비핵 삼천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불가능한 이유가 비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정권으로 봐서 안보에 관련된 정책이고, 그렇죠.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정책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면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이 충돌할 적에 북한의 입장으로 봐서는 안보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도 대북 정책하면서 안보 정책과 통일 정책이 충돌하게 되면은 우리 안보 정책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정권의 비핵 개방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비핵화하게 되면은 경제 강국을 만들어 주겠다 이야기하거든요. 비핵 삼천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안보 정책과 경제 정책이 충돌할 적에 이판사판인데 경제가 어려워서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나 핵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가 안보가 이틀어진 상황 비교를 해본다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이 안보 중심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명박 대북 정책이 실패했듯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도 한계에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것에는 북한으로 봐서는 핵무장보다도 더 강력하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때 가서는 비핵화가 가리라고 봐요.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보게 되면은 핵무장보다도 더 강력하게 체제를 지켜줄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정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핵화가 안 된다고 하는 가정이 사실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대안이 나와서 확실하게 비핵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나올 때까지는 북한에 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억제력을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다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방어할 수 있는가, 억제와 방어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취약점이 지난번에 평양에서 있었던 군사합의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우리의 안보가 지금 무장 해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냉전 체제에서 평화 체제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환호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만 우리가 보수 진영이나 우파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은 체제의 전환에 대한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 전환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안보의 위기 문제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평화 체제로 이전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의 그 안보에 대한 불안 의식을 없애주기 위해서 더 강력한 한미 동맹 관계의 의지를 표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억제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하거나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계속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계속 실기를 하면서 이제 일종의 그 바이패싱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사실 이 한미 동맹 체제라는 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한미 간에 신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착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마치 이제 김정은 정권의 아까 수석 대변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변자처럼 국제사회에서 메시지를 생산하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보는 시각은 상당히 냉랭하거든요. 그래서 맹아 비슷하게 지금 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돼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은 혈맹이잖아요. 양국 간의 관계는 적자지만은 우리야 경제 문화 공동체는 될 수 있지만은 정치 군사 안보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북은 적자고 우리는 서자거든요.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남북 중으로 이렇게 이제 벨트가 형성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서방 진영에서도 상당히 이제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솔직히 사드 문제 지금 풀렸습니까? 안 풀리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이 체제로 갔을 때 이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대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북한이 적자라면 우리는 서자로서 항상 차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주장도 못하고 그 주장을 관철도 못 시키고 있잖아요. 사실 사드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한국인들 일반이 절대 다수가 상처를 받고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실제 그 문제 하나 해결도 못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 서열이 낮다는 거죠. 네. 요 말씀만 가지고 좀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저께 동창리에서 다시 미사일 기지가 재가동되고 있다. 그런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이제 작년에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냉각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좀 반응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잠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창리 거는 사실 지금 김정은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사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제 예고되기는 했지만은 어쨌건 국제사회가 다 실패자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뭐 과도한 반응을 보였을 리는 만무하고 그러니까 일상적인 행동 플러스 원 정도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또 메시지도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LA나 시카고나 뉴욕을 타격권으로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창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징적인 곳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일상적인 1 플러스 1으로 가는 구조이지만은 또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도 다시 이전처럼 아벤당을 거치면서 시소 게임을 계속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판을 깨지 말고 좀 더 이 진지함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달라 하는 그런 낮은 단계의 완곡한 메시지로도 이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마 동창리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최종 판단은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첫날 보도하고 또 오늘 또 보도를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동창리에서 그런 움직임이 포착이 된 것이 하노이 그 회담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7, 28일이 회담 잡혀 있었는데 22일부터 그런 움직임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이 그 동창리 하노이 회담의 실패에서 어떤 그 시비성으로 해가지고 동창리를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22일부터 시작했던 그 자체가 하나의 해체 작업이나 정리 작업의 어떤 그 연소를 볼 것인지 아직 그 최종적인 판단이 아직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며칠 더 그 기다려 봐야만이. 저는 후자를 보시는 거죠. 후자인데 이제 미국 측에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제 플러스 원으로 또 그런 메시지까지 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개인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어떤 국가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대안이 없는 상황 속에서 조급하게 어떤 액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큰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저는 김정은이 그 정도의 판단할 수 있으라고 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하노이에 실패를 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어떤 대미 강경 자세를 취하게 되게 되면은 그동안의 대미 협상 과정 속에서 자기가 국민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런 어떤 전환적인 성격이 갑자기 또 돌변하게 되게 되면 그렇죠. 그건 리더십의 상처를 오히려 더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바로 대미 강경 노선으로 오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이제 현재 김정은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애매한 전술,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시간을 끌기에는 더 적합한 전술이기 때문에 바로 어떤 그 대남 강경 노선이랄까 아니면 대미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히려 낮고 오히려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서 좀 더 지켜보고 상황을 지켜보고 시간 끄기로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3자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2020년이니까요. 굳이 뭐 직후에 이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하나만 좀 그 마무리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이제 우리 김정희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랬는데요. 이제 국제관계에서 보면 항상 당근과 채찍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핵 문제를 보면서 북한은 핵이라고 하는 채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항상 휘두를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 세계 패권 국가, 이게 단극 체제냐 아니면은 이게 중국과의 양극 체제냐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지만, 하여튼 패권 국가로서의 그 상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채찍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한국으로 봐서는 당근이라고 한다면은 남북 경협에서 우리가 북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당근 정도가 있고, 채찍은 아무것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럼 과연 우리가 조그만 채찍이라도 우리 채찍으로서 우리가 어떤 그 소위 협상에서의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은 아까 주장으로서의 핵무장이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무장은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것이지만은 안 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정부 쪽에서 공식적으로 안 된다 한다면은 야당이나 아니면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말해 핵무장의 당위성에 대해서 계속 주장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협상 카드의 어떤 그 수급 카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국가의 안보를 생각을 할 적에 남북 관계만에서의 어떤 국가의 안보도 우리가 논의해야 되게 좀 가장 핫한 이슈지요. 그럼 통일 후에 한반도의 그 지리상 위치를 볼 적에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도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도 베이스에 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귀한 게스트 모셨고요. 예, 우리 김정희 박사님 모시고 오늘 뭐 휴일인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희 박사님께서는 종종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